고작 단 3시간, 어쩔 수 없이 머무른 시간이 제 안의 29년 편견을 뒤흔들었어요. 180분 안에 일어난 일들이 29년간의 미움을,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집을, 그리고 편견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설레임이 되는 단 3시간의 기적.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키야마 유이입니다. 일본 항공 퍼스트 클래스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국제선만 7년째 담당하고 있죠. 파리, 런던, 뉴욕, 시드니.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한국 땅은 밟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피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도쿄에서도 꽤 알려진 정치 명문가예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모두 우익 성향이 강한 편이죠.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나라이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말들이었어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자위대 출신이셨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이 모이면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 전쟁 때 일본의 도움 없이는 남한이 공산화됐을 거라는 이야기였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항상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도와줬는데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감정 말이에요. 어린 저에게는 그런 말들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자주 하셨죠. 한국이 일본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지만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대학교에 다닐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항공안전학 수업을 담당한 교수가 한국계였는데 그 과목에서 저는 처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A 학점만 받아온 제가 B+를 받은 거였죠. 과제 피드백을 받으러 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교수님은 제 보고서가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시각이 편향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편향됐는지 물어봤더니 다른 나라 사례를 볼 때 좀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역시 한국인은 일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친구 사야카의 경험담도 저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사야카는 중국 상하이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 한국인 동료와 갈등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제안하는 것마다 반대하고 회의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프로젝트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사야카 책임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야카의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동아시아에서 제일 까다로운 건 한국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승무원이 된 후에도 이런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노선 배정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피해왔죠. 다른 일정이 있다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한국 노선이 정말 좋다고 승객들도 친절하고 인천공항도 깨끗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고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됐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기억나요.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되 조심해야 할 곳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시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저를 한국 알레르기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한국 관련 이야기만 나와도 자리를 피하는 제 모습을 보고 그런 별명이 붙었나 봅니다. 미사키는 가끔 놀리기도 했어요. 세계 어디든 가는 유이가 한국만은 안 간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7년을 보냈습니다. 한국만 빼고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승무원이었어요. 파리에서는 에펠탑을 봤고 뉴욕에서는 센트럴파크를 산책했고 런던에서는 대형 박물관을 다녔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 지도에서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하루아침에 한국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도쿄발 싱가포르행 JAL 편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퍼스트 클래스에는 야마다 전무님도 타고 계셨죠. 일본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시라 더욱 신경 쓸 일이 많았어요. 전무님은 싱가포르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륙 전 안전점검을 마치고 승객들에게 안전 시연을 했어요.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거든요. 승객들도 편안해 보였고 이번 비행도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륙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퍼스트 클래스에서 음료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종실에서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3번 연속으로 울렸어요. 7년간 비행하면서 몇 번 들어봤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장님이 급히 모든 승무원을 호출했어요. 기장님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급히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부기장님의 얼굴도 심각했어요. 유압 시스템 이번에 이상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업 시스템은 정상이지만 안전을 위해 비상 착륙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기장님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지만 제 마음은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우면서 안전한 공항이 어디인지 물어봤을 때 기장님의 대답이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거였어요. 연료 상황과 기체 상태를 고려하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셨죠. 인천공항, 한국. 제가 평생 피해온 그 나라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리타 공항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기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인천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재차 강조하셨어요.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기체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임시 착륙한다는 방송을 하는 동안 제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났죠. 동료 미사키가 제게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한국 좋다면서 K-팝도 유명하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죠. 사야카의 경고도 떠올랐고 대학교 때 한국계 교수의 차가운 시선도 기억났어요.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야마다 전무님이 승객으로 계신다는 거였어요. 만약 한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제 책임이 되는 거죠. 전무님께서 저를 불러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항로를 변경하면서 창밖으로 한국 땅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29년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다른 승무원들은 비교적 침착해 보였지만 저만 혼자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착륙하는 순간 저는 눈을 꽉 감았어요. 드디어 제가 평생 피해온 그 땅에 발을 디디게 된 거였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주변을 예민하게 살펴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캐리어를 그냥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저는 깜짝 놀라서 제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짐을 맡기고 자리를 비운다는 건 도둑 맞아도 싸다는 뜻 아닌가요? 여기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야마다 전무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무님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어요. 그때 옆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일본인 승객 한 분이 가방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역시 그렇지,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잠깐 후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분실물 센터로 안내해드렸더라고요. 단순한 착오였던 거예요. 승객분이 게이트를 잘못 기억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건 운이 좋았던 거고 다음에는 정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동료 미사키가 한국 의료진 실력이 좋다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날카롭게 반응했죠. 위생 수준부터 다를 거라고, 여기서 아프면 큰일 날 거라고 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할아버지가 하시던 말씀들이요. 한국은 기본 매너가 안 된 나라라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던 그 말들이요. 공항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시계를 봤어요.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여기에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다른 승무원들은 편안해 보였지만 저만 혼자 긴장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였어요. 혹시 저를 일본인이라고 알아보고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야마다 전무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괜찮은 거냐고,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전무님의 걱정이 제 어깨를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최대한 빨리 상황을 정리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어요. 여기서 뭔가 잘못되면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한국에 온 지 겨우 몇 시간 만에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공항 안을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주변을 경계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혹시 저를 일본인이라고 알아보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모든 게 의심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 와야 했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기체 수리 상황을 확인하러 정비동에 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했거든요. 야마다 전무님께도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했고요. 정비동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정비사들이 태블릿을 들고 부품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한 정비사는 AR 안경을 쓰고 엔진 부품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마치 SF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첨단 시스템은 몇 개 공항에서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비사들의 움직임도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정비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정호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3시간 내에 완전 점검이 가능하다고, 안전기준은 국제표준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그의 눈빛에서 전문성과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영어로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확실한지, 저희 기체는 최신형인데 문제없는지 말이에요. 김정호 팀장은 당당하게 끄덕였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 모든 기종을 정비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 기술은 일본 기술을 모방한 것뿐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들은 일본에서도 못 본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정비사가 1차 점검이 완료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압 시스템 교체에 필요한 부품도 창고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호 팀장은 바로 시작하자고 지시했어요. 모든 게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었고 무엇보다 정확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서로 간의 소통도 완벽했어요. 제가 생각하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혹시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했는지 김정호 팀장에게 물어봤어요. 3년 전부터라고 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의 말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팀장은 계속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빠르지만 그만큼 정확하다고, 안전을 위해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기술과 안전에 대한 그들의 철학이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뭐였을까요?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29년간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자기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긴장과 피로가 겹쳤나 봅니다. 혈압도 오르는 것 같았고 속도 메스꺼렸어요.
동료들이 저를 공항 내 응급의료센터로 데려갔어요.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어요. 한국 의료시설이 괜찮을까? 의료센터에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태블릿을 건네주더라고요. 여기에 증상을 체크해달라는 거였어요. 화면을 터치하니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인터페이스도 매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웠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일본어로 진료받겠냐고 물어봤어요. 완벽한 일본어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외국인 승객을 위해 다국어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했어요.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태블릿으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다고, 만약 일본에서 후속 치료를 받아도 연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대형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혈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장비가 최신형이었어요. 자동 혈압계, 디지털 체온계, 심지어 산소포 하도까지 한 번에 측정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매우 친절하셨고 설명도 자세히 해주셨어요. 치료를 받고 나니 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간호사가 출출하지 않냐면서 떡볶이를 권하더라고요. 저는 즉시 거부했어요. 한국 음식은 위생에 문제가 있고 너무 자극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간호사가 순한 맛도 있다면서 정말 맛있다고 미소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였지만 한 입만 먹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단맛과 매콤함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자극적인 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었어요. 이런 음식도 있구나 싶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간호사가 기뻐하면서 다른 순한 음식들도 많다고 알려주었어요. 의료센터를 나와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인 계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결제도 카드나 모바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었어요. 삼각김밥 포장기도 신기했어요. 자동으로 포장지가 나오고 김밥이 깔끔하게 포장되더라고요. 진열 상태도 정말 깔끔했어요. 레스토랑 수준의 도시락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청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한 거지? 편의점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신 거냐면서 한국 편의점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놀랍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깔끔했어요. 삼각김밥을 하나 사서 먹어봤는데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속재료도 다양하고 포장도 위생적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구나. 여기서 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정비동의 첨단 시스템, 의료센터의 완벽한 서비스, 편의점의 자동화 시스템.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공항을 돌아다니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길을 잃은 일본인 노부부가 계셨는데 한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다가가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할머니는 불안해하고 계셨어요. 승무원이 완벽한 일본어로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망설이며 게이트 12번을 찾고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은 이쪽으로 오시라면서 직접 안내해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친절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도와드리더라고요. 한 명은 할아버지의 짐을 들어드리고 다른 한 명은 할머니를 부축해드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앞에서 길을 안내해드렸어요.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승무원들은 매뉴얼을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같았어요. 할머니가 고맙다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고 하시니까 승무원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지금까지 규정만 따라왔거든요.
진심으로 배려한 적이 있었나 하고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7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서비스였을까요? 동료 미사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면서 그들은 암기하지 않는다고, 그냥 자연스럽다고 중얼거렸어요. 미사키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 승무원들은 뭔가 달랐어요. 제가 7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일본 항공사에서는 모든 게 매뉴얼대로 움직여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안전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본 건 달랐어요. 한국 승무원들은 규정도 지키면서 동시에 진짜 마음으로 승객을 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매뉴얼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한국 승무원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승객이 편안하셨으면 좋겠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더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무시해왔는데 정작 배워야 할 게 많은 나라였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들의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뭘 놓치고 살았던 걸까요? 완벽한 매뉴얼만 따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이었던 거네요. 한국 승무원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공항에서 길을 찾다가 중년 여성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일본 승무원이냐면서 길 찾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시려는 거였어요. 저는 정비동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안내해드리겠다고 하시면서 함께 걸었어요.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 대한항공에서 승무원 교육을 담당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30년간 후배들을 가르쳤다고 하셨어요. 한국 승무원들이 정말 친절한데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분의 대답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성이 기술보다 앞서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시스템과 규정만 생각해왔거든요. 정성이 기술보다 앞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시 물어봤어요.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였어요. 그분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승객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기술 교육보다 마음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7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뭘 했던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마음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일본 항공사도 훌륭하다면서 하지만 서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해왔는데 정작 배워야 할 게 많았던 거예요. 그분은 한국 승무원들의 교육 과정도 설명해 주셨어요. 기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승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지 그런 걸 가르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항공기 수리 현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김정우 팀장이 수리가 완료됐다고, 안전 점검도 끝났다고 보고했어요. 정말 완벽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도 빨리 끝났고 모든 데이터도 정확했어요. 나도 이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기술과 마음이 함께 있는 곳, 그게 바로 여기였어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발견한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일본에게 배워야 하는 나라라고 무시해왔는데 정작 제가 배워야 할 나라였던 겁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29년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한국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제 일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이제 진짜 승무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항공기 수리가 완료되고 출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승객이 탑승을 마쳤어요. 드디어 한국을 떠날 시간이 온 거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막상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서 자꾸만 밖을 내다봤어요.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단 하루였는데 왜 이런 기분일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곳인데 말이에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도쿄에 도착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똑같은 침실, 똑같은 책상, 똑같은 일상용품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꾸만 한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핸드폰을 켜고 무의식적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서울 김밥 맛집, 떡볶이 순한 맛 추천, 인천공항 무인계산 시스템 원리. 왜 이런 걸 찾고 있는지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검색하지 않았을 키워드들이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삼각김밥 포장지와 편의점 영수증이 놓여 있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 자꾸 만지작거리게 되더라고요. 마치 소중한 기념품처럼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자꾸 한국 생각이 났습니다. 김정우 팀장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친절한 간호사는 오늘도 환자들을 돌보고 있겠지? 그 승무원 교육팀장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한국 이야기가 자꾸 나왔습니다. 미사키가 한국이 어땠냐고 무서웠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대답했어요. 미사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이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한국 항공 노선 스케줄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서울행 항공편 시간표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결국 결심했어요. 개인 휴가를 내서 서울에 가보기로 한 거죠. 항공편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울행 티켓을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갈 거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클릭 몇 번으로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행 비행기에 탈 예정이었어요. 예약 확인서를 보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제가 자발적으로 한국에 가는 거구나.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이 물어봤어요. 유이, 또 출장 생겼냐고 휴가 신청서를 보고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다시 가보고 싶어서라고요.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서 서울이라고 했더니 동료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만했죠. 7년간 한국을 피해온 제가 자발적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왜 갑자기냐고 미사키가 물어봤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너무 궁금해서라고. 하루로는 부족했다고요.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정말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서울 여행이냐고 물어봤어요. 네, 개인 여행이라고 대답하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생각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게 피해야 할 나라였는데 지금은 가고 싶은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제 좌석은 창가 쪽이었어요. 그리고 옆자리에는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같았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훤칠했어요. 좌석을 확인한 후 짐을 올리려던 때 그 남성이 짐을 올리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무거우시냐면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감사하다고 일본어로 말하니까 그분이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박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키야마 유이라고 인사를 나누고 앉았는데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의 매너가 정말 자연스러웠거든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박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한국 여행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사실 두 번째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서울은 어떠셨냐고 물어봐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다고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했어요. 박민준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여행에서는 뭘 할 예정이냐고 물어봤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그냥 천천히 둘러보려고 한다고 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추천해 드릴 곳들이 있다고, 관광지보다는 현지인들이 가는 곳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제안이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박민준 씨는 정말 젠틀한 분이었어요. 말투도 정중하고 배려심도 깊었어요. 건축가라고 하시면서 일본 문화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남성들이 다 이런 건가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어요. 비행기 안에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박민준 씨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신 분이었어요.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혹시 시간 되시면 연락달라면서 맛있는 곳 안내해드리겠다고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명함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정말 특별해질 것 같다고요. 단순히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아니, 알지도 못한 채 외면했죠. 단 하루 어쩔 수 없이 머무른 시간이 제 안의 29년 편견을 뒤흔들었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자발적으로 한국에 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궁금함으로요. 그리고 혹시 아나요?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을지 말이에요. 박민준 씨와의 만남으로 이번 여행이 더욱 기대되네요. 한국에서 보낸 하루가 제 편견을 바꿨다면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진심 하나 잘 배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도 가슴속에 간직한 해외에서의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면 감동집배원에게 살며시 제보해 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또 다른 감동의 우편이 되어 이 세상 어딘가로 전해질지도 모르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감동이 세계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감동집배원이었습니다. 다음 편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